네, 안녕하세요. 조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뭐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약간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라서 좀 약간 구전이 되거나, 그래서 버전이 좀 되게 다양해요. 그런데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을 한 명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면접 질문이 1 더하기 1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단순하게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자가 들어갑니다. 통계학자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95% 신뢰 수준에 뭐 3% 오차 범위 안에서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막 들어가요. 기자가 들어가서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11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이제 그동안 이제 판례들을 제가 살펴봤는데 2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나는 2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사가 들어갑니다. 회계사가 들어가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혹시 1 더하기 1이 얼마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회계사가 면접에 합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내용이어서 그냥 한번 웃고 넘기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어, 최근에 생각이 나고 나서 약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계나 세법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경영자의 의도나 판단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옷을 사더라도 옷이나 어떤 명품 같은 거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명품 가방을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금액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모델을 촬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가방이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른 예로 내가 물건을 사와서 이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팔아요. 고객들한테. 그러면은 난 도소매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받는 돈이 전부 다 내 매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을 보니까 고객들이 나한테 먼저 돈을 줘요. 그리고 내가 고객들이 사고 싶었던 물건을 뭐 중개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한테 배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품 중개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고객들한테 받는 돈을 전부 다 매출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받는 수수료만큼만 매출로 인식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기계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은 이제 금액적으로도 크기도 하고 중요한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1억 원이 올해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5년이나 8년에 나눠서 이제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떤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원래 이제 한 2,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하면은 금액이 1억이든 얼마든 굉장히 크더라도 이거는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몇 년에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 조건, 의도 또는 이제 생각, 능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회계나 세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음, 이거는 이제 회계나 세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학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법 같은 경우도 세법은 더 하죠. 이제 세법은 이제 법을 만들 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하면은 세금이 요만한데 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면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가 회계나 세법을 사람이 하는 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정말로 어렵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냐. 이건 왜냐면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거를 했고
그 의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 수가 있긴 할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거. 예를 들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만 가지고도 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라든가 기준 경비율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은 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을 계산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계산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정말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이 뭐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알려면은 일단은 다 알아야 되거든. 일단은 근데 장부를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나 의도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AI가 일단은 건들 수가 없는 영역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자동장부 어떤 자동장부나 뭐 아니면 AI로 어떤 세무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과대 포장된 감자 과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막상 뜯어보면은 굉장히 실수투성입니다. 그 개발자들도 알아요. 개발자들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세법은 굉장히 시시때때로 바뀌고 경영자의 의도 판단 이거에 따라서 또 내용도 다 달라지고 심지어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똑같이 물건을 샀다가 파는 것도 어떤 거는 전부 다 매출로 인식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제 순액으로만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 AI가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심지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사람들한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그 직원을 안 뽑고 그 프로그램을 쓰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세무서 같은 경우도 국세청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장님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세청이 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클 겁니다. 음. 자기네들이 이제 사장님들이 얼마나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더 알고 싶겠죠. 근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히 거의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 네, 사장님들은 계산을 잘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본인들을 더 잘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오늘도 사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